1683년 9월 12일 해가 칼렌베르크 산등성이 위로 떠오르던 그 순간 유럽의 운명은 칼날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엔나 성벽 너머로 보이는 것은 지옥 그 자체였죠. 2달간 계속된 포위전으로 도시는 이미 무너지기 직전이었고 15만에 달하는 오스만 제국의 대군이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벽 안쪽에서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시민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고 지하에서는 오스만 공병들이 파놓은 폭약 갱도가 도시 전체를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산등성이 위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8만의 연합군이 고지를 점령했고 그 선봉에는 전설적인 폴란드 왕 얀 3세 소비에스키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병 돌격이 시작되었죠. 1만 8천 명의 기병이 일제히 내리막을 질주하며 오스만 진영을 향해 돌진했고 그 선봉에는 날개 달린 폴란드 후사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었고 유럽 역사의 분수령이었으며 한 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어떻게 8만의 군대가 15만의 적을 격파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의 문제였고 지위의 문제였으며 무엇보다 절박함의 문제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3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영토를 지배했고 예니체리라 불리는 정예 보병대를 보유했으며 수백 년간 축적된 공성전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연합군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여러 나라의 병사들이 급조된 지휘체계 아래 모인 오합지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아니, 그냥 승리한 게 아니라 오스만군을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투를 십자군의 승리로 기독교가 이슬람을 파괴한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교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야망과 경제적 이해관계, 개인의 자존심과 실수, 그리고 순전한 행운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죠. 카라 무스타파 파샤라는 한 야심만만한 장군의 오만함이 있었고 얀 소비에스키라는 천재적 전략가의 대담함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비엔나 시민들의 필사적인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만약 연합군이 하루만 늦게 도착했더라면, 만약 오스만군이 조금만 더 신속하게 총공세를 펼쳤더라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17세기 후반 유럽은 긴장과 분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년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였고 각국은 서로를 의심하며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독일 제후들을 압박하며 유럽의 패권을 노리고 있었고 신성 로마 제국은 이름만 제국일 뿐 실제로는 수백 개의 작은 공국들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스웨덴과의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진 상태였고 오스트리아는 오스만의 위협에 홀로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분열이 오스만 제국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보였던 겁니다. 유럽이 내부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오스만은 동유럽 깊숙이 진출할 수 있었고 이미 헝가리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비엔나뿐이었습니다. 비엔나라는 도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유럽의 관문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비엔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격하려는 모든 군대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요충지였습니다. 다뉴브 강이 흐르고 알프스 산맥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이 도시를 장악하면 독일 남부와 이탈리아 북부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유럽 문명의 분기점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오스만이 비엔나를 점령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스만군은 뮌헨으로, 밀라노로,
어쩌면 로마까지 진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붕괴했을 것이고 가톨릭 세계의 중심인 로마 교황청이 위협받았을 겁니다. 르네상스 이후 형성되어 온 유럽 문명의 기반 자체가 흔들렸을 거란 얘기죠. 오스만 제국은 이미 발칸반도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불가리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일부가 모두 오스만의 지배 아래 있었고 헝가리도 대부분 오스만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6세기 초 술탄 술레이만 대제 시절 오스만은 이미 한번 비엔나를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1529년의 일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겨울이 너무 일찍 찾아왔고 보급선이 너무 길었으며 비엔나의 방어가 예상보다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50년이 넘게 지난 1683년 오스만은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병력을 동원했고 더 나은 공성 무기를 갖췄으며 무엇보다 유럽의 분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문명의 충돌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이슬람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기독교 유럽이 있었습니다. 물론 종교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도 있었고 영토 확장의 욕망도 있었으며 개인적 야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명백한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교황은 이것을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선포했고 술탄은 이것을 이슬람의 영광을 위한 지하드라고 불렀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이 신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그런 믿음은 전투를 더욱 치열하고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스만 제국은 왜 1683년에 비엔나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오스만 제국 내부의 정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17세기 후반, 오스만 제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강력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에서는 베네치아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거듭했고 동쪽으로는 페르시아의 사팝이 왕조와 끊임없는 충돌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침체되어 있었고 예니체리들은 점점 더 정치화되면서 술탄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카라 무스타파 파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1676년에 그랜드 비지어, 즉 오스만 제국의 실질적인 행정 수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거대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탄 메흐메트 4세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큰 승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라 무스타파는 비엔나 원정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완벽한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비엔나를 점령하면 엄청난 전리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고 더 나아가 중부 유럽 전체를 오스만의 영향권 아래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만함이었죠. 그는 자신의 군대가 무적이라고 생각했고 비엔나가 쉽게 함락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도시를 폭격으로 파괴하는 대신 도시를 온전하게 보존한 채 점령하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파괴된 도시보다는 온전한 도시를 얻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전략적으로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모든 화력을 동원해 비엔나를 무차별 폭격했더라면 도시는 훨씬 빨리 함락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탐욕이 그를 망쳤습니다. 오스만의 군대 편성을 살펴보면 당시 이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예니체리였습니다. 예니체리는 새로운 군대라는 뜻으로 14세기 말부터 조직되기 시작한 오스만 제국의 정예 보병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특이하게도 대부분 기독교 가정에서
어릴 때 징집된 소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데브시르메라는 제도를 통해 발칸 반도와 소아시아의 기독교 가정에서 소년들을 선발해 이슬람으로 개종시킨 뒤 엄격한 군사 훈련을 시켰죠. 이들은 어릴 때부터 전투만을 위해 훈련받았고 결혼도 할 수 없었으며 오직 술탄에게만 충성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17세기 후반에는 이 제도가 약간 느슨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니체리는 오스만군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1683년 비엔나 공성전에는 약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예니체리가 참전했습니다. 이들은 머스킷 총과 검으로 무장했고 특히 총기 사용에 능숙했습니다. 스파이는 오스만 제국의 기병대였습니다. 이들은 예니체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었는데 티마르라는 토지 분봉 제도를 통해 모집되었습니다. 술탄이 공로가 있는 군인들에게 토지를 하사하면 그 대가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정 수의 기병을 데리고 참전해야 했죠. 스파이들은 대부분 터키나 발칸 출신의 무슬림들로 구성되었고 중기병과 경기병으로 나뉘었습니다. 중기병은 갑옷을 입고 장창과 검으로 무장했으며 경기병은 기동성을 중시하여 가벼운 무장으로 활과 검을 사용했습니다. 비엔나 원정에는 대략 3만 명 정도의 스파이가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주로 정찰과 측면 공격, 그리고 추격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크림 타타르는 오스만 제국의 동맹군이었습니다. 크림 한국은 흑해, 북쪽 크림 반도를 중심으로 한 유목국가였는데 오스만 제국의 속국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타타르 기병들은 가볍고 빠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정찰, 약탈, 그리고 적의 보급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죠. 하지만 정규 전투에서는 그다지 신뢰할 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타타르들은 오스만 제국을 위해 목숨을 걸 동기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전리품이었고 전황이 불리해지면 빠르게 전장을 이탈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683년 원정에는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타타르 기병이 참여했습니다. 오스만군의 또 다른 강점은 공병과 화포 운용 능력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수백 년간 축적된 공성전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대형 화포 제작과 운용에 뛰어났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때도 거대한 대포가 결정적 역할을 했죠. 비엔나 원정에서도 오스만은 수백 문의 대포를 동원했습니다. 이 대포들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었고 실제로 비엔나 성벽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오스만 공병들은 지하 갱도를 파서 폭약을 설치하는 기술에도 능숙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공성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술 중 하나였는데 성벽 아래까지 터널을 파서 화약을 설치한 뒤 폭파시켜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오스만군의 정확한 병력 수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당시 기록들은 서로 엇갈리는데 어떤 기록은 20만이라고 하고 어떤 기록은 10만이라고 합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12만에서 15만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에는 전투병만이 아니라 보급병, 공병, 시종들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실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병력은 아마 8만에서 10만 정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정확히 얼마였든 간에 이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무장시키고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거대한 도전이었죠. 바로 여기에 오스만군의 가장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보급선 문제입니다. 오스만의 본거지인 이스탄불에서 비엔나까지는 직선 거리로도 1000km가 넘습니다. 실제 행군 거리는 훨씬 더 길었고 발칸 반도를 가로지르는 험난한 지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12만 명의 대군을 먹이려면 매일 엄청난 양의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말과 가축들의 사료도 필요했고
대포를 쏘려면 화약과 포탄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후방에서 계속 공급해야 했는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보급선은 끊임없이 기독교 게릴라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발칸 반도의 기독교 주민들은 오스만을 증오했고 오스만의 보급 마차를 습격하는 것을 애국적 행위로 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스만군은 포위전이 길어지면서 심각한 보급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17세기 후반의 오스만 제국은 이미 쇠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술레이만 대제 시절의 영광은 이미 한 세기 전의 일이었고 이후 오스만은 여러 전선에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 스페인과 베네치아 연합함대에게 대패했고 이것은 오스만 해군력의 무적 신화를 깨뜨렸습니다. 동쪽에서는 페르시아의 사팝이 왕조와 지루한 전쟁을 벌이며 국력을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예니체리들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여러 술탄들이 쿠데타로 폐위되거나 암살되었습니다. 경제도 침체되어 있었는데 16세기에 신대륙에서 들어온 은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무역로는 점차 대서양으로 이동하면서 오스만의 중개무역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군사기술도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30년 전쟁을 거치면서 군사 혁신을 이루었는데 특히 보병의 화력과 기동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반면 오스만은 여전히 전통적인 전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스만이 1683년을 적기로 판단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럽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이 14세의 프랑스는 신성 로마 제국과 대립하고 있었고 독일의 여러 제후들은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스웨덴과의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져 있었고 오스트리아는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오스만의 계산으로는 오스트리아가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레오폴트 1세 황제가 유럽 각국의 구원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국 문제에 바빠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독일 서부를 압박했고 많은 독일 제후들은 양쪽 눈치를 보며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오스만의 전략은 이런 분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고 처음에는 그 전략이 잘 먹혀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1683년 7월 14일 오스만의 대군이 비엔나를 포위했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광경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천막이 도시를 에워쌌고 크림 타타르 기병들이 주변을 순찰하며 어떤 구원군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대포들이 줄지어 배치되었고 공병들은 참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안의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1529년의 포위전을 기억하고 있었고 오스만이 도시를 점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살, 약탈, 노예화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비엔나의 수비 병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규군은 고작 5천에서 6천 명 정도였고 여기에 민병대를 포함해도 총 병력은 1만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15만 대 1만이라는 숫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수비대의 지휘관은 에른스트 리디거 폰 스타렌버그 백작이었습니다. 그는 경험 많은 군인이었지만 이런 극한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어떻게든 구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는 것이었죠. 하지만 구원군이 올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황제 레오폴트 1세는 이미 비엔나를 떠나 서쪽으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도시는 사실상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오스만의 공성전 기술은 수백 년간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성벽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그재그 형태의 참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접근 참호 또는 파라렐이라고 부르는데 적의 사격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성벽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참호는 매일 조금씩 성벽 쪽으로 전진했고 동시에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파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비군은 어느 지점을 집중 방어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죠. 참호가 성벽에 충분히 가까워지면 다음 단계는 지하 갱도였습니다. 공병들이 성벽 아래로 터널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작업은 위험하고 힘들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흙을 파내야 했고 언제 터널이 무너질지, 언제 적이 반대편에서 파고 들어와 맞닥뜨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하에서 양측 공병들이 조우하는 일도 있었고, 그러면 어두운 터널 속에서 칼과 곡괭이를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터널이 완성되면 그 끝에 화약을 쌓아놓고 점화한 뒤 폭파시키는 겁니다. 폭발이 일어나면 성벽이 무너지고 그 틈으로 공격군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비엔나 방어군도 이런 전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역갱도를 팠습니다. 적이 파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터널을 파서 먼저 적의 갱도에 도달한 뒤 그곳에서 폭약을 터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의 공병들을 매장시키거나 최소한 작업을 방해할 수 있었죠. 비엔나 성벽 아래 땅속은 말 그대로 미로가 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터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양측 공병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아 헤맸습니다. 폭발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때로는 오스만 쪽 갱도가 폭파되었고 때로는 비엔나 쪽 역갱도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땅 위의 전투만큼이나 치열한 지하 전쟁이었습니다. 8월이 지나가면서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오스만의 대포는 쉬지 않고 성벽을 두드렸고 성벽의 여러 구간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외곽 성벽의 상당 부분이 붕괴되면서 방어선은 안쪽으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방어군은 무너진 성벽 뒤에 급조 방벽을 세우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병력은 매일 줄어들었습니다. 전투에서 죽는 병사들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질병이었습니다. 장티푸스와 이질이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위생 상태가 악화되면서 전염병이 퍼진 겁니다. 부상병들을 치료할 의약품도 부족했고 의사들도 과로와 감염으로 쓰러졌습니다. 시체를 처리할 여력도 없어서 거리 곳곳에 시신이 방치되었고 이것이 다시 전염병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식량 부족도 심각했습니다. 포위전이 시작되기 전에 도시는 어느 정도 식량을 비축했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변 마을에서 피난 온 수천 명의 난민들까지 먹여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곡식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말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군마까지 도축해야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기동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말이 떨어지자 개와 고양이를 잡았고 심지어 쥐까지 잡아먹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도 굶주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귀족들도 하루에 한 끼를 먹을까 말까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굶어 죽어갔습니다. 우물물도 오염되어 마실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빗물을 받아 마셔야 했습니다. 도시 내부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암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구원군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루머가 퍼졌습니다. 황제가 그들을 버렸다는 소문, 폴란드가 참전을 거부했다는 소문, 오스만과 비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일부 시민들은 항복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굶어 죽을 것이고 차라리 항복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타렌버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항복을 언급하는 사람은 누구든 즉결 처형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항복을 선동하다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공포 정치였지만 이것 말고는 도시를 하나로 묶어둘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두려워한 것은 굶주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만약 도시가 함락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 오스만이 점령한 여러 도시에서 벌어진 일들이 전해졌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을 때 사흘간 약탈과 학살이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강간당한 뒤 노예로 팔려갔으며 아이들은 예니체리가 되기 위해 끌려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과장된 면도 있었지만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전쟁의 관습상 도시가 협상 없이 무력으로 함락되면 며칠간 군대에게 약탈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유럽군도 오스만군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오스만에 대한 종교적 두려움이 더해지면서 사람들의 공포는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 자체를 문명의 종말로 인식했습니다. 스타렌버그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매일 성벽을 순찰하며 병사들을 격려했고 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매일 밤 그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는 남은 병력수, 남은 식량, 남은 화약의 양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매일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산했습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9월 중순까지가 한계였습니다. 그때까지 구원군이 오지 않으면 도시는 함락될 것이고 그러면 유럽의 심장부가 오스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오스만 측도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압도적으로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보급이었습니다. 12만 명의 대군을 2달 넘게 먹여 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발칸에서 오는 보급 마차들은 끊임없이 습격을 받았고 도착하는 식량은 필요량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스만군 병사들도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크림타타르들은 불만이 컸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약탈을 목적으로 참전했는데 포위전이 길어지면서 얻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타타르 부대는 이탈하기 시작했고 남은 부대들도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오스만군의 후방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지역에 기독교 게릴라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들은 오스만의 보급선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작은 규모의 마차 행렬은 매복 공격으로 전멸당하기 일쑤였고 큰 규모의 행렬도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오스만군은 보급선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병력을 할애해야 했고 이것은 비엔나 포위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질병도 오스만군 진영을 휩쓸었습니다. 여름더위 속에서 수만 명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으니 위생 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장티푸스와 이질은 비엔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도 있었습니다. 오스만 병사들도 매일 죽어나갔고 특히 참호와 지하 갱도에서 일하는 공병들의 손실이 컸습니다. 카라 무스타파는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느긋했습니다. 그는 도시가 곧 함락될 것이라고 확신했고 총공세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7월이나 8월 초에 모든 병력을 동원해 전면 공격을 감행했더라면 비엔나는 함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비엔나의 방어는 아직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지만 15만 대 1만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물량 공세만으로도 돌파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카라 무스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시를 파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전한 도시를 술탄에게 바치고 싶었고 그래야 자신의 업적이 더 크게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총공세는 엄청난 인명 손실을 의미했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니체리들이 대거 전사하면 이스탄불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불만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느린 공성전을 고집했고 이것이 결국 그의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9월 초가 되자
비엔나는 정말로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외곽 성벽은 거의 전부 무너졌고 내부 방어선마저 여러 곳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방어군은 이제 3,000명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부상자이거나 병자였죠. 스타렌버그는 마지막 전령을 보냈습니다. 구원군에게 보내는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며칠 안에 도시는 함락될 것입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하지만 구원군이 오고 있는지 언제 도착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시 안의 사람들은 이미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지막 기적을 바라는 기도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비엔나에서 서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기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왕얀 3세 소비에스키가 이끄는 구원군이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비에스키가 이 원정에 참여하게 된 과정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폴란드는 당시 내부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스웨덴과의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굴권은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폴란드의 정치 체제는 독특했습니다. 국왕이 있었지만 절대 군주가 아니었고 세임이라는 귀족 의회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임은 외국 원정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의 병력을 폴란드 방어에 써야지 왜 오스트리아를 도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와 폴란드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영토 분쟁도 있었고 서로 불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교황 인노센트 11세가 개입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종교 전쟁으로 규정하고 기독교 세계 전체가 단결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소비에스키에게 편지를 보내 유럽의 구원자가 되라고 촉구했고 재정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교황청은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폴란드에 보냈고 이것이 원정 자금의 일부를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소비에스키는 자신의 개인 재산까지 털어넣어야 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물론 종교적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이슬람에 맞서 싸우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계산도 있었습니다. 만약 비엔나를 구하는 데 성공하면 그는 유럽 전체의 영웅이 될 것이고 그것은 폴란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명성을 얻을 수 있었죠. 소비에스키는 야심 있는 사람이었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8월 15일 폴란드군이 출정했습니다. 병력은 약 2만 명이었는데 그중 정예는 3,000명의 후사르였습니다. 후사르는 폴란드의 중기병으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기병대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들은 독특한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등에 거대한 깃털 장식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 깃털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화살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돌격할 때 바람에 날리며 내는 소리가 적에게 공포심을 조성했다고 말합니다. 확실한 것은 후사르의 모습이 매우 위압적이었다는 겁니다. 3미터가 넘는 장창을 들고 화려한 갑옷을 입고 등에서 깃털이 휘날리는 후사르 부대가 전속력으로 돌격해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폴란드 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독일에서도 군대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레오폴트 1세는 비록 비엔나를 떠났지만 구원군 조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독일 제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바이에른, 작센, 슈바벤 등지에서 병력이 모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군이 약 3만 명, 독일 제후 연합군이 약 2만 명으로 합치면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군 2만을 합하면 총 7만에서 8만 정도의 병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오스만의 12만에 비하면 적은 숫자였지만 최소한 싸워볼 만한 규모였습니다. 문제는 이 군대들이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진 병사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폴란드군은 폴란드어를 쓰고 독일군은 독일어를 쓰고 심지어 독일군 내부에서도 바이에른 방언과 작센 방언이 달랐습니다. 지휘체계도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각 부대는 자기 제후나 장군의 명령만 따르려 했고 누가 전체를 지휘할 것인지를 놓고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사령관 카를 5세 로트링겐 공작은 자신이 최고 사령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황제의 군대이고 비엔나는 황제의 수도이니 당연하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소비에스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는 독립왕국이고 폴란드 왕이 신성 로마 제국의 장군 아래서 싸울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회의 끝에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소비에스키를 연합군 최고 사령관으로 선출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소비에스키는 이미 오스만과의 전투에서 여러 번 승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1673년 호친 전투에서 오스만군을 격파한 적이 있었고 그 공로로 폴란드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죠. 둘째, 그는 외교적 수완도 뛰어났습니다. 독일 제후들을 설득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폴란드군, 특히 후사르의 명성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투의 핵심은 기병전이 될 것이고 후사르는 유럽 최고의 기병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후사르를 지휘하는 소비에스키가 사령관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8월 말 연합군은 비엔나를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8만 명의 대군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었죠. 보급 문제도 있었고 행군 속도도 맞춰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스만군에게 들키지 않고 이동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오스만이 연합군의 접근을 미리 알게 되면 비엔나 포위를 풀고 연합군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지에서 정규 회전이 벌어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숫자가 많은 오스만이 유리했습니다. 소비에스키는 기습 효과를 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엔나 숲을 통과하는 경로를 택했습니다. 비엔나 서쪽에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는데 이 숲을 통과하면 오스만의 정찰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좁은 숲길을 통해 대군을 이동시키는 것은 느렸고 매복 공격에 취약했으며 길을 잃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안내인들의 도움으로 연합군은 성공적으로 숲을 통과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사냥꾼들, 목동들이 안내를 맡았고 이들은 숲의 모든 길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9월 초 연합군은 비엔나 북서쪽의 산지에 도착했습니다. 오스만군은 여전히 그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도시 안의 사람들도 연합군이 오는지 몰랐습니다. 통신이 끊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 단절을 뚫었습니다. 게오르크 프란츠 쿨치츠키라는 폴란드계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오스만어를 할 줄 알았고 오스만 복장을 하고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연합군을 찾아가 비엔나의 상황을 전했고 반대로 연합군의 계획을 듣고 다시 비엔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임무였습니다. 만약 들켰다면 즉시 처형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했고 덕분에 스타렌버그는 구원군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도시 전체에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 무기를 들었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연합군 사령부에서는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소비에스키와 로트링겐, 공작, 그리고 여러 독일 제후들이 모여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오스만군은 비엔나를 포위하고 있고 그들의 주의는 도시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후방 방어는 상대적으로 약할 겁니다. 연합군은 북쪽 고지에서 내려가 오스만 진영의 측면을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스만군이 12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기습이라 해도 이 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었죠. 소비에스키는 망치와 모루, 전술을 제안했습니다. 보병이 정면에서 오스만군과 교전하며 그들을 고정시키면 기병이 측면에서 돌격해 적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모루 위에 놓인 철을 망치로 내려치는 것과 같은 원리였죠. 이것은 고전적인 전술이었지만 제대로만 실행된다면 효과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보병이 너무 일찍 공격하면 기병이 도착하기 전에 지치게 되고 기병이 너무 일찍 돌격하면 적의 전열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만 크게 입을 것이었습니다. 소비에스키는 보병이 오전부터 공격을 시작해 오스만군을 끌어들이고 오후 늦게 해가 기울 무렵 기병이 전면 돌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스만군은 하루 종일 전투에 지쳐 있을 것이고 서쪽에서 쏟아지는 햇빛이 기병의 등 뒤에서 비추면서 적의 시야를 방해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되어야 했습니다. 한 부대라도 제 시간에 움직이지 않으면 전체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9월 11일 연합군은 칼렌베르크라는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비엔나 북서쪽에 위치한 해발 약 480m의 산으로 정상에서는 비엔나 전체와 오스만 진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산 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산 아래로 펼쳐진 평야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오스만 군대의 천막들이 보였습니다. 수만 개의 천막이 도시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고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비엔나 성벽은 여러 곳이 무너져 있었고 도시 안에서는 가끔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여전히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였죠. 소비에스키는 망원경으로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오스만군의 배치를 확인하고 약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오스만군의 주력은 모두 도시 쪽을 향하고 있었고 북쪽 방어는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크림타타르 기병들이 일부 배치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정규 보병보다 훨씬 약한 상대였습니다. 그날 밤 연합군 진영은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은 내일 있을 전투를 위해 쉬고 있었지만 아무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살아서 돌아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제들이 진영을 돌며 병사들에게 고해성사를 받게 했고 마지막 기도가 올려졌습니다. 소비에스키는 자신의 천막에서 아내 마리 카지미에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일 우리는 운명과 맞서 싸울 것이요. 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시오. 그는 편지를 접고 갑옷을 점검했으며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잠들려 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9월 12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신이 정말로 그들의 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소비에스키는 일찍 일어나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교황의 특사가 집전하는 미사였는데 그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미사가 끝나고 소비에스키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폴란드식 갑옷이었는데 금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에 올라타고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했습니다. 병사들이여,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 것이요. 저 아래에는 유럽의 운명이 걸려 있어. 만약 우리가 패배한다면 비엔나는 무너지고 오스만은 서쪽으로 진격할 것이요. 우리의 고향이 다음 목표가 될 것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유럽의 구원자로 기억될 것이요.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 앞으로 병사들은 환호했습니다. 창과 칼을 높이 들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비엔나 안에서는 마지막 저항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스타렌버그는 전날 밤 쿨치츠키로부터 구원군이 오늘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남은 병사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고작 2,000명 남짓이었지만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오. 구원군이 왔소. 우리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1시간만, 2시간만 더 싸우시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요.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지만 마지막 희망이 그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성벽 위로 올라가 무기를 들었고 오스만군의 마지막 공격을 기다렸습니다. 오스만 진영에서는 아무도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카라 무스타파는 여전히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엔나의 방어가 거의 무너졌고 오늘 안에 도시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만족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승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술탄에게 보낼 승전보를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쪽 산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타타르 정찰병들이 산에서 뭔가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마 현지 민병대나 소규모 부대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설마 대규모 구원군이 자신도 모르게 접근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9시경 연합군의 보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보병들이 천천히 산을 내려가며 오스만군 쪽으로 전진했습니다. 이들은 약 5만 명 정도였는데 대형을 갖추고 질서 있게 이동했습니다. 드럼이 울렸고 깃발이 펄럭였으며 행군곡이 연주되었습니다. 오스만군은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보가 울렸고 병사들이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라 무스타파는 급히 천막에서 나왔고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군대가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소규모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엔나 공격을 중단하고 북쪽 방어선을 강화하라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정오 무렵 양측의 보병이 충돌했습니다. 독일 보병들이 오스만의 전초 진지를 공격했고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머스킷 총소리가 평야를 가득 채웠고 연기가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바이에른 군이 왼쪽 날개를 맡았고 작센 군이 오른쪽을 맡았으며 오스트리아 제국군이 중앙을 차지했습니다. 오스만 군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예니체리들이 전면에 배치되어 연합군의 전진을 막았습니다. 포격이 시작되었고 대포알이 양측 진영을 강타했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졌고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연기와 피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혼돈의 세계였죠. 오후 내내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조금씩 전진했지만 오스만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양측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의 목적은 오스만군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고정시키는 것이었죠. 오스만군의 주의를 보병 전투에 집중시키고 그 사이 기병이 측면으로 우회할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 위에서 기병대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1만 8천의 기병이 전장의 측면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돌격 위치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 4시가 되자 오스만군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된 전투로 탄약이 떨어지고 있었고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전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라 무스타파는 예비대를 투입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원군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대규모 반격이었고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요. 그는 급히 전령을 보내 타타르 기병들에게 측면을 방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타타르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대규모 정규전을 원하지 않았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슬슬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소비에스키는 전장을 내려다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오스만군은 보병 전투에 모든 주의를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나팔수에게 신호를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것은 기병 돌격의 신호였습니다. 1만 8천의 기병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후사르가 선봉에 섰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기병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대열을 갖추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걸음걸이였고 그 다음은 속보였으며 곧 전속력 질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이보다 더 거대한 기병 돌격은 없었습니다. 1만 8천의 기병이 일제히 내리막을 질주하며 적을 향해 돌진하는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장엄했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고 1만 8천 필의 말이 내는 진동이 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먼지가 하늘로 치솟았고 햇빛이 창끝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선봉의 폴란드 후사르들은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등에 단거대한 깃털이 바람에 날리며 휘날렸고 그것이 내는 소리는 수천 마리의 새가 우는 것 같았습니다. 3미터가 넘는 장창을 앞으로 내밀고 전속력으로 돌격하는 후사르의 모습은 그 자체로 공포였습니다. 오스만군의 측면을 지키던 타타르 기병들은 이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열이 무너지고 많은 타타르들이 그냥 도망쳤습니다. 일부는 저항하려 했지만 중기병의 돌격을 경기병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후사르의 장창이 타타르 기병을 관통했고 그들은 말에서 떨어져 짓밟렸습니다. 측면 방어선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기병대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오스만군의 주력 진영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보병들이 기병 돌격에 대비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정면에 독일 보병과 교전 중이었고 갑자기 측면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기병에 대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형이 흔들렸고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니체리들은 훈련받은 대로 방진을 구성하려 했지만 1만 8천의 기병이 만들어내는 충격력은 어떤 방진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후사르의 장창이 예니체리의 대열을 뚫고 들어갔고 그 뒤를 따르는 수천의 기병이 무너진 틈새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전열이 붕괴되었습니다. 오스만군은 더 이상 조직적인 저항을 할 수 없었고 각계의 전투로 바뀌었습니다. 내리막 경사는 돌격의 위력을 배가시켰습니다. 기병들은 중력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른 속도로 더 큰 충격력으로 적에게 부딪혔습니다. 말의 무게와 속도가 합쳐져 만들어내는 운동 에너지는 엄청났고 그것을 정면으로 받은 오스만 보병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공중으로 날아갔고 무기가 부러졌으며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학살이었습니다. 연합군 기병은 마치 칼날이 버터를 자르듯 오스만 진영을 가로질렀습니다. 저항하는 자는 죽고 도망치는 자는 뒤에서 창에 찔렸으며 항복하려는 자조차 혼란 속에서 짓밟렸습니다. 카라 무스타파의 본영도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기병대가 그의 천막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고 친위대가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전령을 보내 후퇴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지휘 체계가 붕괴되어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각 부대는 제각각 도망치고 있었고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괴주였습니다. 카라 무스타파는 자신의 호화로운 천막을 버리고 말에 올라타 남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그가 남긴 것은 오직 패배와 수치뿐이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전투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오스만군은 완전히 무너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추격을 계속했고 도망치는 오스만 병사들을 무자비하게 베어버렸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오스만의 캠프는 연합군의 손에 떨어졌고 그곳에는 엄청난 양의 전리품이 있었습니다. 금은보화, 비단 천막, 화려한 무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식량과 보급품이었습니다. 연합군 병사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이뤄냈습니다. 비엔나 성벽 위에서 스타렌버그와 그의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스만군은 도망치고 있었고 연합군 깃발이 사방에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도시는 구원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울고 웃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종이 울렸고 환호 소리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신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소비에스키는 전장을 가로질러 비엔나로 향했습니다. 그의 갑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말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성문 앞에서 말에서 내렸고 스타렌버그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소비에스키는 교회로 가서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왔고 보았고 신께서 승리하셨소. Venemus, Vidimus, Deus Visit. 카이사르의 유명한 말을 패러디한 것이었지만 여기서 승리한 것은 그가 아니라 신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한 겁니다. 오스만군의 손실은 막대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추정으로는 1만 5천에서 2만 명이 전사했고 비슷한 수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격군에게 죽거나 현지 주민들의 복수에 희생되었습니다. 발칸을 거쳐 이스탄불로 돌아간 오스만군은 출발했을 때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역사상 가장 참담한 패배 중 하나였죠. 카라 무스타파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이스탄불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술탄의 분노였습니다. 메흐메트 4세는 경로했습니다. 제국의 명성이 땅에 떨어졌고 엄청난 병력과 자원을 잃었으며 유럽에서의 영향력이 치명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 사람은 카라 무스타파였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그는 처형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스만의 고위 관리들은 참수형이 아니라 실크 코드로 목을 졸라 처형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리지 않는 명예로운 죽음으로 간주되었죠. 카라 무스타파는 조용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실크 코드가 그의 목에 감겼고 천천히 조여졌습니다. 몇 분 후 비엔나를 점령하겠다는 야망을 품었던 남자는 죽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잘려서 술탄에게 바쳐졌고 시신은 무명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비엔나가 구원된 소식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로마에서는 교황이 감사 미사를 집전했고 파리에서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축하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와 대립하던 나라들조차도 이 승리를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오스트리아의 승리가 아니라 기독교 세계 전체의 승리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에스키는 하루아침에 유럽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각국에서 축하 서한이 도착했고 교황은 그에게 특별한 축복을 보냈으며 시인들은 그를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비엔나의 구원자, 기독교의 수호자,
새로운 십자군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하지만 이 승리의 의미는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럽과 오스만 제국 사이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비엔나 전투 이전까지 오스만은 여전히 유럽에 대해 공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고 유럽은 방어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비엔나 전투 이후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유럽이 공격하고 오스만이 방어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비엔나 전투 직후 신성 로마 제국은 대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은 헝가리로 진격했고 오스만이 지배하던 도시들을 하나둘씩 탈환했습니다. 1684년에는 교황의 중재로 신성 로마 제국, 폴란드, 베네치아가 신성 동맹을 결성했고 이들은 공동으로 오스만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것이 데티르크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16년간 계속되었고 오스만 제국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1686년에는 부다가 함락되었고 1687년에는 모하치에서 오스만군이 다시 대패했습니다. 1688년에는 베오그라드가 함락되었습니다. 오스만은 계속 후퇴했고 수백 년간 지배하던 발칸과 헝가리의 영토를 잃어갔습니다. 1699년 마침내 카를로비츠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오스만은 헝가리 전체, 트란실바니아, 슬라보니아를 합스부르크 제국에 넘겨주어야 했고 폴란드에는 우크라이나 일부를, 베네치아에는 모레아 반도를 할양했습니다. 이것은 오스만 제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영토를 포기한 조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스만은 항상 영토를 확장하거나 최소한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축소되기 시작한 겁니다. 비엔나 전투는 단순히 한 번의 패배가 아니라 제국 쇠퇴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폴란드에서는 후사르가 민족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엔나의 그 극적인 돌격은 폴란드인들의 자긍심이 되었고 후대에 수없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림과 조각으로 재현되었고 시와 노래로 불렸으며 아이들은 후사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신화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후사르의 능력보다 과장된 이야기들이 많이 퍼졌고 마치 그들이 초인적인 존재였던 것처럼 묘사되었죠.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683년 9월 12일 폴란드 기병들은 정말로 역사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비엔나 전투는 여러 문화적 전설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크루아상의 기원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비엔나의 제빵사들이 오스만군이 지하 갱도를 파는 소리를 가장 먼저 들었고 이것을 당국에 알려 도시를 구했다고 합니다. 승리 후 그들은 오스만의 상징인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들어 적을 먹어치운다는 의미로 팔기 시작했고 이것이 크루아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전설은 커피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쿨치츠키가 오스만군이 버리고 간 커피 자루를 발견했고 비엔나 최초의 커피하우스를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설들이 역사적으로 정확한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크루아상은 실제로는 19세기 프랑스에서 현재 형태로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커피하우스도 비엔나 전투 이전부터 유럽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설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비엔나 전투가 대중의 상상력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를 해석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명백한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이슬람을 물리친 것이고 신의 뜻이 실현된 것이었죠. 교회는 이 승리를 기적으로 선전했고 소비에스키는 신의 도구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해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종교적 수사를 벗겨내고 정치적, 군사적 측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스만의 전략적 실수를 지적했고
연합군의 전술적 우수성을 논했으며 지정학적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19세기 민족주의 시대에는 또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폴란드 민족주의자들은 이것을 폴란드의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강조했고, 독일 민족주의자들은 게르만 민족의 용맹함을 부각시켰으며, 오스트리아인들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위대함을 찬양했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의 역할을 과장하고 다른 나라의 기여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죠. 현대 역사학자들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이 전투가 확실히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과장된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오스만 제국이 비엔나 전투로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스만은 이후에도 150년 넘게 존속했고 여전히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단지 유럽에서의 확장이 멈추고 점진적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을 뿐이죠. 또한 이것을 단순히 기독교 대이슬람의 구도로 보는 것도 지나친 단순화라고 지적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와 적대적이었고 사실상 오스만을 간접적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오스만 제국 내부에는 많은 기독교 신민들이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오스만군에서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엔나 전투의 역사적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전투는 근대 유럽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오스만이 비엔나를 점령했더라면 중부 유럽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은 약화되거나 붕괴했을 수 있고 독일 지역은 더 오랫동안 분열 상태로 남았을 수 있으며 계몽주의와 산업혁명도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비엔나 전투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현대 유럽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에서 가정은 위험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건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비엔나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분기점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또한 군사 전술의 진화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연구됩니다. 보병과 기병의 완벽한 협동, 지형의 활용, 기습 효과의 극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통일된 지휘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비에스키의 리더십은 특히 주목받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나라의 군대를 하나로 묶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적 수완, 정치적 감각, 그리고 카리스마가 필요했죠. 그는 독일 제후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자신의 권위를 확립했고 각국 병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했으며 완벽한 타이밍에 결정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반면 카라 무스타파의 실패는 오만함의 대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병력, 우수한 공성 장비, 적보다 긴 시간, 그리고 유리한 출발 위치까지요.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계속 내렸습니다. 도시를 보존하려는 탐욕 때문에 신속한 공격을 포기했고 구원군의 위협을 과소평가했으며 후방 방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아무리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판단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패자로부터 배울 것이 더 많습니다. 비엔나 시민들의 이야기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2달 동안 지옥 같은 포위전을 견뎌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과 끊임없는 폭격 속에서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버티지 않았다면 구원군이 도착했을 때 구할 도시가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책은 주로 왕과 장군들의 이름을 기록하지만 진짜 영웅은 종종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성벽을 지킨 병사들, 부상자를 돌본 의사들, 빵을 구운 제빵사들, 기도를 올린 사제들, 그리고 공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시민들 말입니다. 그들 모두가 비엔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1683년 9월 12일은 단순히 한 번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용기와 집단의 단결, 전략적 천재성과 적의 실수, 그리고 때로는 순전한 행운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1만 8천의 기병이 언덕에서 돌격하던 그 순간, 그들은 단지 오스만군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 그 자체를 향해 돌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유럽은 구원되었고 오스만의 서진은 멈췄으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만에 결정되었습니다. 역사가 얼마나 극적이고 예측 불가능한지, 그리고 개인의 선택과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엔나를 방문하면 여전히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칼렌베르크 산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비엔나 시내에는 여러 박물관의 당시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스만군이 남기고 간 천막, 무기, 깃발들을 볼 수 있고 소비에스키의 갑옷과 후사르의 날개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도시 그 자체입니다. 비엔나는 여전히 아름답고 번영하는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1683년에 함락되었더라면 이 모든 것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의미에서 오늘날의 비엔나는 살아있는 기념비입니다. 340년 전 그 극적인 날에 싸우고 죽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기념비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엔나 시민들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버텼고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둘째, 단결의 힘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군대들이 하나가 되어 공동의 적에 맞섰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리더십의 중요성입니다. 소비에스키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넷째, 오만함의 위험입니다. 카라 무스타파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는 결정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하루가 수백 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683년 9월 12일 8만의 군대가 15만의 적을 무찔렀습니다. 이것은 숫자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용기의 승리였고 전략의 승리였으며 절박함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승리였습니다. 비엔나 성벽 위에서 마지막까지 싸운 병사들, 언덕 위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돌격한 기병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들 덕분에 유럽은 살아남았고 우리가 아는 세계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신작을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고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엔나 전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오스만이 승리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